나는 내가 사는 집을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싱크대 아래에 무엇이 있고, 냉장고 위 칸에는 어떤 반찬통이 있는지, 어느 콘센트가 잘 안 맞고, 어느 창문이 바람이 잘 샌다든지, 내가 사는 원룸은 내 삶의 대부분이었다. 회사와 집만 오가는 생활 속에서 집은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 대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앱을 통해 초대한 사람들, 배달 기사, 마트 배송 기사,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단지 지도 위 점 하나였고 주소 하나였고 평점 하나였지만 그 점 안에 들어있는 내 생활은 점점 더 자세한 기록이 되어갔다. 30대 초반, 나는 직장 생활 7년 차였다. 회사는 야근이 잦았다. 집에 돌아오면 요리를 할 기력은 없었다. 처음에는 가끔씩 배달을 시켰다. 퇴근이 늦어진 날, 집 앞까지 오는 치킨이나 국밥은 작은 위로 같았다. 점점 횟수가 늘었다. 주문 내역은 주 1회에서 주 3회, 그리고 거의 매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배달앱뿐 아니라 마트 배송, 편의점 심부름, 쓰레기 수거, 소형 가전 설치, 이사 견적까지 앱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편리함은 중독성이 있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대신 움직여주고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감각에 익숙해졌다. 앱은 늘 물었다. 현관 앞에 둘까요? 문 앞에서 전달할까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나요? 나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기입했다. 대부분의 배달 주문에는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칸이 있다. 초인종 누르지 말고 노크해주세요. 반찬은 일회용기 X, 기본만 주세요. 문 앞에 두고 사진만 찍어주세요. 처음에는 이런 단순한 문장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메모의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건물 들어오실 때 우편함 옆에 있는 철문은 그냥 열어도 돼요.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2487이고 밤에는 자동으로 잠겨 있으니 눌러서 들어오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두 번째 집이고 문 옆에 화분이 놓여 있는 집입니다. 나는 편리함을 위해 점점 더 자세한 안내를 남겼다. 이 정보를 매번 입력하기 귀찮아지자 즐겨찾기 메모 기능을 사용했다. 한 번만 써두면 다음 주문 때 자동으로 붙는 문장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기사들이 와도 마치 오래 다녀본 사람처럼 헷갈리지 않고 내 집을 찾아왔다. 어느 날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고 나서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놓인 포장 상태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배달 가방에서 꺼낸 대로 대충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국물 용기는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가기 편한 방향으로 손잡이가 놓여 있고 일회용 수저는 내가 평소에 두는 자리 쪽으로 향해 있었다. 처음에는 친절한 기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다른 업체, 다른 기사에게서도 반복되자 나는 그 정렬 방식이 굉장히 개인적인 패턴을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번은 마트 배송 주문에서 세제를 여러 개 시킨 적이 있다. 문을 열었을 때 박스 안 물건이 내 싱크대 아래 수납 방식과 똑같이 세로로 세워진 채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예전에 내 싱크대 아래를 열어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배달앱은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증거로 문 앞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주문 내역과 함께 앱 안에 일정 기간 저장된다. 처음에는 그 기능이 좋았다. 혹시라도 물건이 사라지면 누가 언제 놔두고 갔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겹치는 주문이 있을 때 구분하기도 쉬웠다. 그러다 어느 날 호기심에 예전 주문 내역을 쭉 내려보다가 망설임 없이 문 앞 사진들을 열어봤다. 사진 속에는 내 현관이 수십 번, 수백 번 찍혀 있었다. 문 색깔, 도어락 위치, 우편함 등 계절에 따라 바뀐 현관 앞 슬리퍼, 밖에 놔둔 신발의 마모 상태, 재활용 쓰레기 봉투 위치까지 모든 게 이미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누가 또 들여다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기사들, 회사 직원들, 혹은 시스템을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 누군가. 사진은 단순해 보이지만 언제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집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료였다. 배달보다 더 깊숙이 일상 안으로 들어온 것은 심부름 앱이었다.
마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대신 사다 주거나 집 안 청소를 도와주거나 헬스장에 떨어뜨린 물건을 찾아다 주기도 했다. 어느 날은 퇴근 중 급하게 택배를 대신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공동연관 비밀번호는 2487, 집 비밀번호는 0으로 시작하는 내 자리. 라는 메모를 남겼다. 그 문장을 쓰면서도 잠깐 불안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때는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다. 차를 돌려 다시 집에 올 여유가 없었고 택배 기사와 대면하기 싫었다. 심부름 기사는 정확한 시간에 집에 들렀다. 나는 그 시간에 맞춰 휴대폰으로 도어락 원격 해제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집 안에 택배 상자가 놓인 사진이 도착했다. 그 사진에는 내 거실 일부가 찍혀 있었다. 커튼, 테이블, 바닥에 놓인 카펫. 그때도 나는 편리함이 불편함을 눌러버리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앱을 자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배정되는 기사들이 생겼다. 자세히 얼굴을 본 적은 거의 없지만 목소리나 메시지 문체로 서서히 몇 명은 구분이 되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전화를 걸지 않고 메시지만 남기는 기사, 도착 전에 미리 10분 뒤 도착 예정이라고 보내는 기사. 어느 날 심부름 앱에서 최근에 이용했던 기사님에게 다시 요청해 보세요라는 알림이 떴다. 추천 목록에는 이름 몇 개가 떠 있었다. 나는 그 중 한 사람의 프로필을 눌렀다. 프로필에는 그 사람이 수행한 심부름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각종 심부름, 배달, 퀵 배송, 정리정돈 도우미까지. 리뷰를 읽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다. 집 구조를 한 번에 이해하시고 물건이 어디 있어야 할지 잘 아셔서 편했어요. 또 다른 리뷰에는 다음에도 제 집 구조 아시는 기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읽는 순간 작은 소름이 돋았다. 집 구조를 아는 기사, 내 생활 패턴을 기억하는 기사. 그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함일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내 삶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어느 날 밤 배달앱에서 이벤트 알림이 하나 왔다. 즐겨찾기 기사 지정 기능이 생겼다는 소식이었다. 좋아하는 기사, 자주 이용한 기사를 미리 찜해두면 다음 주문 때 우선 배정해준다는 내용. 나는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다. 그러다 문득 이 기능이 기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지 상상해보았다. 자주 찾는 고객, 자주 가는 집, 패턴. 기사와 고객 사이에 느슨한 친밀감이 생길 수 있는 장치였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을 늘 같은 버스 기사로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반복되는 얼굴에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경계도 느슨해진다. 그분은 괜찮겠지. 그분은 늘 같은 시간에만 오니까. 나는 결국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을지 나는 알 수 없다. 이상한 일은 항상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문 앞에 배달이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앱에는 아직 배송 완료 표시가 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현관 바로 앞에는 다른 집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다. 주소는 한층 아래 다른 세대였다. 관리실에서 택배를 잘못 올렸을 수도 있었고 기사님이 헷갈렸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 박스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엎어둔 채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다. 관리실 직원은 잠시 후 올라와 박스를 들고 내려갔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나는 현관 앞에 있는 물건을 바로 집 안으로 들이지 않게 되었다. 문을 반쯤 열고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맞는 물건이면 가져오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관리실에 연락했다. 그렇게 몇 주를 지냈는데 희한하게도 다른 집 택배가 내 문 앞에 놓이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했다. 내 집 번호와 비슷한 숫자를 가진 집은 건물 안에 여러 개 있었다. 하지만 그 많은 집 중 유독 내 집 문 앞에만 이상하게 자주 택배가 잘못 왔다. 어느 날 심부름 앱으로 마트 장보기를 시켰다. 필요한 재료가 많았고 직접 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요청이 접수되고 평점이 좋은 기사 한 명이 배정되었다. 장보기 목록을 채팅으로 확인한 기사는 익숙한 문체로 문제없다는 답을 보냈다. 잠시 후 그가 남긴 메시지 한 줄이 눈에 콕 박혔다. 지난번처럼 현관 안쪽에 두고 가도 될까요?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지난번처럼. 현관 안쪽. 나는 심부름 기사에게 집 안까지 들여보낸 적이 단 한 번뿐인 줄 알고 있었다. 택배를 대신 받아야 했던 그날 말고는
하지만 기사 메시지는 마치 그 상황이 몇 번 있었던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혀 있었다.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이번에는 문 앞에만 두고 가달라고 답했다. 그날 밤 마트에서 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가끔 어떤 물건의 위치가 이상하게 익숙한 자리를 먼저 찾아가는 내 손길을 스스로 의식하게 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예전에 한번 정리해둔 그대로 나는 그 자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느 주말 나는 호기심에 배달앱에서 기사 프로필을 하나 열어봤다. 평소 자주 왔던 이름이었다. 앱에서 직접 선택한 적은 없지만 운이 좋았는지 그 이름이 여러 번 내 주문에 배정되었었다. 프로필에는 그가 다녀간 지역 정보가 대략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상단에는 주로 활동하는 동네라는 문구와 함께 지도 위에 점들이 찍혀 있었다. 점 중 상당수가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몰려 있었다. 지도에서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았다. 한 동네에만 내가 자주 가는 카페, 회사 근처, 집 근처가 동시에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그 기사에게 보여준 동선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깨달았다. 회사 주소, 집 주소, 가끔 시킨 카페 배달 주소, 친구 집에서 시킨 배달까지. 그 사람은 나를 개인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저 여러 고객 중 하나.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동안 그는 여러 개의 점을 이으며 내 일상의 지도를 가진 셈이었다. 이야기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바뀐 계기는 어느 늦은 밤이었다.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새벽을 조금 넘긴 시각.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오는데 내 집 현관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완전히 열려있는 것은 아니고 도어락이 닫힌 상태에서 누가 한번 세게 잡아당겼다가 놓은 듯한 미세한 틈.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문을 잡아당겨 보았다. 다행히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틈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건 조명과 시야의 착시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 이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숫자를 누를 때 마음속으로 이 비밀번호를 나 말고 또 누군가가 알고 있을 가능성을 또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뒤 인터넷 카페를 구경하다가 어느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배달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쓴 글이었다. 그는 자신이 활동하는 비공개 채팅방에서 고객들의 집 구조와 특징,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농담처럼 오가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고 적어두었다. 어느 집은 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지, 어느 집은 여성이 혼자 살면서 늘 비슷한 시간에만 주문하는지, 심지어 고객의 외모에 대한 평가까지 사진과 함께 공유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글쓴이는 그 방에서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방이 그 하나뿐일 리 없다고 덧붙였다. 나는 글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현실적인 추측을 떠올렸다. 내 현관 사진들도 어딘가에서 익명의 사람들 사이에 오갔을지도 모른다. 마룻바닥 무늬, 벽지 색깔, 신발 종류, 슬리퍼 위치, 그리고 주문 내역을 통해 내 취향과 생활 패턴까지.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명확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누가 집에 침입했다거나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작은 흔적들이 쌓이고 쌓여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앱에 등록된 주소를 하나씩 지웠다. 배달앱, 마트앱, 심부름앱, 택시앱. 주소를 삭제해도 완전히 지워진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다. 백업 데이터, 서버 저장 기록, 어디까지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 마지막으로 배달앱을 열어 주문 내역을 한번 쭉 내려봤다. 수백 건의 주문, 수백 장의 사진, 수백 번 찍힌 내 현관. 나는 그 기록들을 한번 훑어보고 앱을 삭제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예전보다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넓었다. 가능하면 직접 장을 보고 직접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바쁜 날이 이어지면 결국 다시 앱을 열게 됐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메모를 적었다. 공동연관 비밀번호는 가능한 한 알려주지 않고 문 앞에 둘 것을 요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 기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도착했다고 알리는 말 뒤에 이런 표현을 덧붙였다. 지난번에 시키셨을 때와 문 구조가 비슷해서 찾기 편했다는 말.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해졌다. 지난번
문 구조. 이 집에 이사 온 뒤 첫 배달 주문이었다. 그 기사는 아마 나를 예전 집에서 이미 본 사람일 것이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색깔과 도어락 위치가 익숙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잠시 후 앱에 올라온 배달 완료 사진을 봤다. 새 집 현관, 도어락, 신발장, 작은 현관 매트, 그리고 사진 하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가볍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에게 나는 항상 이용하는 고객일 것이다. 집이 바뀌어도, 주소가 바뀌어도, 앱 아이디와 전화번호가 같다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내가 새로운 집에서도 언젠가 편리함을 이유로 또다시 많은 것을 내어놓게 되리라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 초자연적인 공포보다 숫자와 데이터, 기록과 패턴 속에 숨어있는 위험이 훨씬 더 무섭다. 누군가는 내 주소를 한 번만 보고 잊어버리겠지만 누군가는 그 주소를 캡처해두고 친구에게 보내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문 앞 사진을 업무 끝나자마자 삭제하겠지만 누군가는 재미삼아 저장해둘지도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모아 하나의 도감처럼 정리할지도 모른다. 어느 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언제 불이 꺼지고 언제 음식이 도착하고 언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지 우리는 모두 앱 속 편리함을 이용하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너무 쉽게 익히는 삶을 제공하고 있다. 가끔 밤에 누워 현관문 쪽을 바라볼 때가 있다. 문은 잠겨 있고 도어락 불빛은 꺼져 있다. 그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앞에 한 번쯤 서 있었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기에 개인 정보 하나 추가.